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은 말을 섞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지난주보다 어렵습니까? 문제는 쉬워요. 아, 일주일 나가서 그렇지. 그래요? 일단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문제의 난이도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주처럼 이렇게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1번 같은 거는 뭐 틀려도 관계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고요. 2번, 3번은 맞춰야 돼요. 2번, 3번은 맞춰야 됩니다. 다음에 4번도요. 4번도 원래는 공간성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최근 몇 년째 지금 공간성에 대해서 출제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를 푸시다가 부동산의 속성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 있으면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몇 년간 좀 잠잠했었기 때문에 조금은 신경 쓸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5번 이거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앞에 지나간 3번의 경우에는 부동산 특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요거는 너무나 중요한 용어죠. 외부 효과 요것은 그래서 좀 알아야 되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7번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7번은 이게 표가 있어서 숫자만 보면은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다음에 8번이나 9번은 좀 뭐 틀려도 뭐 그렇다 칠 수 있는데요. 일단 8번은 그 몇 개인가를 묻는 거죠. 이런 문제는 17회 때 한번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작년인가 이렇게 출제되고 별로 출제가 안 되는 편입니다. 이게 몇 개인가를 묻는 문제는 중요도가 좀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변별력이 떨어져요. 오늘도 오전에 채점을 해봤더니만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3개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억, 니은, 리을 3개 해가지고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3개면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별력이 없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런 문제는 출제위원들한테 될 수 있으면 출제해 주지 마세요 이렇게 권유하는 거예요.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하는 치킨헤드 같은 출제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출제가 되면은 정확하게 이게 O인지 X인지를 모르면은 결국 찍어야 되죠. 그러니까 몇 개인가를 묻는 문제는 일단 패스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고요. 근데 10번은 풀어야 돼요. 10번은 왜냐하면은 이거 수업 시간에 몇 번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이게 다음에 11번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12번은 또 맞춰야 되죠. 시장 개입 수단에서 직접적 개입이냐 간접적 개입이냐 이거는 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다음에 13번의 경우도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사실은 올해는 조금은 중요도가 낮아 이게. 올해는 중요도가 조금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게 3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원래 한 10분의 7에 해당하는 중요도인데 작년에 3문제나 출제됐기 때문에 원래 중요도는 좀 낮지만 그래도 이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던 거죠.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 수용의 사용, 토지 수용 사용 여기에 대한 보상을 위한 토지가격 산정 시 적용되잖아요.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 이거는 워낙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 다음에 14번 당연히 맞춰야 되죠. 요거는 맞춰야 되고 15번은 좀 어렵습니다. 15번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요. 16번 일단 계산 문제니까 제끼고요. 17번은 요거는 변이계수라는 개념을 알면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변이계수라는 거는 위험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 기초 용어를 묻는 겁니다. 18번도 그대로 연결이 되죠. 17번, 18번은 맞춰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19번은 자 이게 화폐 시간 가치와 관련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 19번은 욕심 같아서는 좀 맞췄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절대로 어렵게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은 이론적으로 묻는 거는 더 이상 꼬아낼 수가 없습니다. 계산 문제로 내는 건 꼬아낼 수가 있지만 이론적으로 묻는 거는 절대로 꼬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근데 일단은 표시는 하진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풀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조금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패스를 하고요. 다음에 20번은 맞춰야 되죠. 이거는 가유순전어를 워낙 강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가유순전어와 관련해서 이거는 맞춰야 되고요. 다음에 21번도 마찬가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다음에 22번은 자본회수 기간이죠. 자본회수 기간은 이거는 그냥 숫자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몇 년 몇 개월 이런 거는 맞춰야 됩니다. 근데 23번은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제끼고요. 22번도 뭐 계산 문제니까 조금은 이제 남겨놓는다 할지라도. 다음에 24번 이거 저당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는 나오면은 맞출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해마다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24번과 25번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둘 모두 다 나올 수 있고요. 어떤 때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옵니다. 다음에 26번은 앞에 어려운 지문이 있습니다. 앞에 어려운 지문이 있지만 결국 정답은 쉬운 지문이에요. 5번 지문이 정답이 쉬운 지문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맞춰야 되고요. 다음에 27번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예요? 비서구 금융이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걸 묻고 있는데 이런 걸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적인 것을. 다음에 28번은 진드기 끝까지 읽고 지나고 이렇게 하면은 맞출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주의를 깊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건 틀리는 거거든요. 그냥 너무 성급하게 읽어서 틀리는데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됩니다. 다음에 29번 계산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는 아주 쉬운 계산 문제죠. 비율 임대차의 임대료 계산. 다음에 30번도 마찬가지예요.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매수 방식은 일단 보상금을 주고 매수를 한 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죠. 근데 환지 방식은 그냥 땅을 교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걸 묻고 있기 때문에 맞춰야 되고요. 다음에 33번 맞춰야 됩니다. 다음에 34번 마케팅 전략. 이거는 분량이 얼마 안 된다 그랬죠. 여기서 나오는 거는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35번도 굉장히 많이 묻는 거였죠.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하고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이걸 묻고 있는데 이거를 틀린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35번은 올해는 중요도가 조금 낮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출제가 돼서 올해는 36번을 반드시 맞춰야 돼요. 36번, 37번. 36번, 37번은 원래 굉장히 중요도가 높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좀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그 38번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39번 원래 비교 방식 중요하다 그랬죠. 비교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 원래 중요합니다. 이게 작년에 원가법에서 계산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출제가 안 됐어요. 그만큼 원래 출제 가능성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자 일단 뭐 어려우면 패스, 할만 하면 풀고 일단 이렇게만 해도요 벌써 22개, 한두 개가 돼요. 이렇게만 해도. 그러니까 이걸로 거의 반 이상을 깔고 시작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걸 가지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학문적 성격에 대한 것이죠. 이런 것은 운 좋으면 맞추고 운 나쁘면 틀리고 이런 거예요. 근데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업 들을 때 그냥 또는 해설 보고서 공부하는 정도 외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은 아니죠. 요 순수과학에 대응하는 게 뭐예요? 순수과학에 대응하는 게 그게 디귿이에요. 디귿. 디귿하고 기억이 대응하는 거예요. 순수과학이 아니고 무슨 과학이라고요? 응용과학이라고요. 천문학, 물리학 이런 거는 순수과학이에요. 수학 또는 이제 우리 인문계 쪽으로 오면 철학 이런 것들이 순수과학이에요. 근데 무슨 공학하죠. 무슨 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이런 것들은 응용과학이에요.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학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문계 쪽으로 오면은 법학, 경제학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학 이런 것들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응용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죠. 그러니까 니은이 또 들어가는 것이고요. 디귿이 들어가고 다음에 경험과학, 리을이 들어가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고요. 기억과 미음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에 2번을 맞춰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거는 단어 뜻만 묻는 거잖아요. 토지 용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맹지는 도로에 접속한 면이 없는 땅 맞고요. 2번에 획지는 인문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법적 개념으로서의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이거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분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건부지 하면은 건물 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부지로서 지상 건물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죠. 그래서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에 공지는 건폐율 규제로 인해서 필지 중 건물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땅이고요.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하죠. 활용 실익은 없지만 소유권 표시는 돼 있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빈지 또는 바닷가는 활용 실익은 있지만 소유권 표시는 돼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3번은 외부 효과 뭐예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가 주로 발생하는 것은 이제 부동성 또는 인접성 때문이죠. 부동성 또는 인접성인데 다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인접성이 나왔는 것이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억울한 거죠. 시간도 그냥 몇 초면은 풀 수 있는 것들인데. 다음에 4번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작물을 경작하거나 지표수를 이용하는 등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수평적 공간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 한다. 맞죠? 지표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들은 경작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 또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지표수 이용권과 관련해서 뭐 유역주의와 선용주의가 있다라는 정도죠. 이런 정도입니다. 이거는 유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타인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먼저 온 사람이 충분히 사용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온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죠. 이게 습윤 지역에 주로 채택되고 이거는 건조 지역에 주로 채택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유역주의 입장에 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더 이상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자, 이게 구분지상권 나왔죠? 구분지상권이 공중공간만 관련돼요? 지하공간도 관련이 돼요? 지하공간도 관련되죠? 양쪽 다 됩니다. 토지의 상하입니다. 상이든 하든 구분해서 지상권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옳은 표현입니다. 다음에 지하권에는 지하수에 관한 권리, 지하매장 광물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지하매장 광물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렇죠? 지금 이 지하권을 얘기할 때요. 공적 지하권, 사적 지하권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지하매장 광물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디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하매장 광물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이쪽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쪽으로 들어간다고요. 지하매장 광물은. 이렇게. 지표수 이용하는 거, 지하수 이용하는 건 뭐고요? 사적 지하권 이렇게 되고 한계심도 범위 내에 지하 공간을 이용하는 거는 그것도 사적 지하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표가 있고 한계심도 범위 내면 이 범위는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사적 지하권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4번에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 하며 공중공간도 획지로 분할하여 임대할 수 있다. 가능하죠. 얼마든지 임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분할해서. 다음에 5번에 입체공간으로서의 토지는 기술적 개념이기는 하나 법률적,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게 틀렸습니다. 우리가 공간을 파악을 할 때 입체 공간으로서의 그 토지를 볼 때는 뭐도 다 보는 거예요.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학의 입장이에요. 부동산학에서는 어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번이 틀린 편입니다. 법률적, 경제적 개념에 모두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5번은 부동산 수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수요곡선 자체가 변화하는 게 뭐예요? 수요곡선 자체가 변화하는 거는 수요 변화잖아.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1번 틀렸고요. 다음에 2번은 수요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양을 나타낸다. 우하향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죠. 반드시 우하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하향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다음에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소득 효과에 의해 다른 재화의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뭔 소린지 모르면은 일단 패스. 3번은 뭔지 잘 모르죠. 그럼 패스. 그 다음에 부동산 수요 곡선이란 단위당 임대료와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임대료가 들어가더라도 되고요. 여기가 가격이 들어가도 돼요. 이거 아주 오래됐지만 기초 용어 할 때 말씀드렸지만 임대료도 가격의 일종이라고요. 가격이 일반 용어이긴 해요. 근데 특별한 시장의 경우에는 가격을 특별하게 불러요. 임대 시장에서는 가격을 뭐라고 불러요? 이때는 여기서는 임대료라고 불러요. 토지 시장에서는 가격을 뭐라 부를까요? 지대라고 부르고요. 다음에 노동 시장에서는 가격을 임금이라고 불러요. 자본 시장에서는 가격을 뭐라고 부르고요? 오래되니까 이제 다 까먹었죠 또. 외환 시장에서는 가격을 뭐라 그래요? 이것만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요. 얘네들은 다 나와요. 시험에. 다 가격이에요. 다 가격이에요. 생산 요소 가격 하죠? 생산 요소 가격 하면은 얘네들을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 생산 요소 가격 하면은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의 가격 임금,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의 가격 이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그냥 지나칠 가능성이 많아요.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대료와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든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든 그거는 모두 다 뭐다? 수요 곡선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4번이 맞고요. 다음에 5번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 수요 곡선이 이동하나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은 점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결국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문제 중에서 1번 빼고는 틀릴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이러면 또 요거도 먹겠죠 또 속으로. 3번이 뭔 소리예요? 3번이 2번 정도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3번이 이거 알고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소득 효과를 말하고 있죠. 소득 효과는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가격 효과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가격 효과. 가격 효과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수요량 변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가 아닌 수요량 변화라고요.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량이 어떻게 해요? 가격이 100원에서 50원으로 하락하면은 수요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 수요량이 20개에서 이 수요량이 50개면 총 몇 개 늘어요? 30개 늘어나잖아요. 이게 수요량 변화가 몇 개 발생했다고요? 이게 30개 발생했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가격 효과라고요. 가격이 하락해서 변한 효과가 30개 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변한 것은 뭐와 뭐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소득 효과와 뭐의 효과? 대체 효과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대체 효과. 소득 효과는 자, 소득 효과의 크기가 몇 개 있겠죠? 대체 효과의 크기가 몇 개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100원에서 50원으로 하락하면은 원래 예산 잡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 5개는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100원의 예산을 개당 100원으로 생각해가지고 5개는 사야지 하던 사람은 얼마 잡고 있었어요? 예산을 500원 잡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50원으로 하락하면은 이제 5개 사는데 250원만 있어도 되죠. 250원만 있어도 5개 살 거 아니에요. 그럼 250원이 굳었을 거 아니에요. 그 250원으로 뭐 한다고요? 수요량을 더 늘린다고. 이 250원 굳은 게 바로 뭐예요? 실질 소득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이 말이에요. 지금 가격이 하락하면은 실질 소득이 어떻게 해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죠.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수요량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반드시는 아니겠죠. 어떤 재화가 있으니까. 소득이 증가한다고 반드시 수요량이 증가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재화가 있어요. 열등제가 있으니까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로는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늘어난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보통 특별한 근거 없으면 정상제를 전제로 하니까 이게 20개 늘어났다면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이런 효과도 있고, 여기 무슨 효과? 소득 효과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재화가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사과라는 재화예요. 사과. 지금 뭔 가격이 하락했어요? 사과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사과 가격이 하락하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의 가격은 올라간 거나 다름없어요. 더 비싸진 거나 다름없어요. 다른 재화 가격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재화 가격은 변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 귤 가격도 지금까지 같은 100원이라고 쳐보세요. 킬로그램당 100원. 귤 가격도 킬로그램당 100원. 사과 가격도 킬로그램당 100원. 근데 귤 가격은 100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귤 먹던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귤이 더 비싸졌으니까 뭘 먹으러 가는 거예요? 사과 먹으러 가는 거죠. 사과 안 먹던 사람도 이제 어떻게 해? 사과 안 먹던 사람도 사과 먹게 된다고요. 사과 먹던 사람 사과 더 먹고, 실질 소득에 의해서 사과 더 먹고요. 원래 사과를 안 먹던 사람 입장에서는 사과 가격 하락해봤자 이 사람의 실질 소득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사과 예산 잡아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과 예산 잡아놓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과 가격 하락해봤자 이 사람의 실질 소득 변한 거 있어요, 없어요? 실질 소득 변한 거 없어요. 어차피 예산을 안 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소득 효과에 의해서 사과 수요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비싸진 뭐를 안 먹고, 귤을 안 먹고 싼 사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효과라고요? 대체 효과예요. 이거를 수요 변화에서 대체재 가격이 변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수요량 변화 안에서 10개는 대체 효과, 20개는 소득 효과.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예, 같은 수요량, 이 같은 수요곡선상의 점의 변화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득 효과지만 지금 대체 효과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상대 가격 변화 효과라 그래요. 상대 가격. 상대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귤 가격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귤 가격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다고요. 그러면 귤을 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거는 덜 먹고 상대적으로 싸진 것은 더 먹고,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 대체 효과도 있고, 대체 효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까지 2번 출제가 됐는데 정답 지문으로 출제된 거는 아니에요. 근데 한 2번쯤 나오면 이제 정답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표현이 키워드예요. 상대적으로 또는 상대 가격,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효과? 대체 효과. 실질 소득, 이런 말이 나오면은 소득 효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4번은 아까 설명됐고 다 됐죠, 이제? 그럼 됐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임대료가 상승하잖아요.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은 소득 효과로 따지자면은 실질 소득은 감소하죠. 그죠? 실질 소득이 감소해서 임대 수요가 줄어든다 그래야 되고요. 지금 다른 재화 소비량을 얘기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이런 다른 재화 소비량을 얘기하는 경우에는 대체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대체 효과에 의해서
다른 재화의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왜? 뭐가 더 비싸졌으니까. 임대료가 더 비싸졌으니까. 임대주택 수요와 다른 재화 수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임대료가 비싸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놈이 싸졌을 거 아니에요. 싸진 놈을 더 소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무슨 효과? 대체 효과예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소득 효과라는 단어를 대체 효과라는 단어로 바꾸는 게 가장 적절해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6번은 균형 가격의 이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정합니다.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했죠. 6번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자, 이 두 단어 보고 판단할 수 있죠. 이거 가지고 균형량을 봐야 되는데 이쪽이 더 큰지 이쪽이 더 큰지 지금 말 안 해줬죠. 그러면은 균형량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고 대답해야 되죠. 맞나요? 이거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균형 가격은 어떻다고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그러면서 공급이 가면 반드시 알 수 있어요. 그럼 균형 가격은 상승이죠.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된다 그랬어요. 수요 증가는 우상향 이동이고요. 얘는 좌상향 이동이죠. 모두 다 상이죠, 상. 그러면 균형 가격은 반드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 균형량은 좌인지 우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2번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수요가 어떻게 하고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여기서 이 말 따라간다 그랬죠.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하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이때는 균형 가격은 반드시 하락이라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수요 감소는 좌하향 이동이고요. 공급 증가는 우하향 이동이죠. 이동 방향이 그렇잖아요. 이동 방향이 둘 다 뭐예요? 둘 다 하가 포함되어 있죠. 가격은 반드시 하락. 거래량은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 없다. 다음에 3번 이런 식으로 풀자면은 사실 이것도 맞춰야 되네. 공식이잖아요, 공식. 다음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했죠. 둘 다 뭐예요? 둘 다 증가하면은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거래량 증가죠. 이 둘 다 증가하면 여기가 증가해요. 이때는 뭐를 알 수 없어요? 이거를 알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1번, 2번, 3번이다. 1번은 지금 균형 가격이 그 변화를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균형량이 그 변화를 알 수 없는 거고, 다음에 2번은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균형 가격이 하락하는 거고, 3번은 둘 다 증가하면은 균형량은 변화를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균형량은 증가이고요. 다음에 4번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이번에는 여기는 똑같은 거네. 요놈하고 똑같은 거네.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이게 맞죠, 이게? 다음에 5번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의 크기가 동일하대요. 얘네들 크기가 동일하다고. 이렇게 동일하면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하면서 알 수 없던 거를 알 수 있게 되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변화 없다로 알 수 있다고. 변화 없다. 알 수 없다가 아니라 변화가 없다고요. 똑같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의 크기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다음에 7번. 자, 7번은 지금 보세요. 가격이 변하면서 수요량이 변하죠. 가격이 점점 올라가니까 수요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수요량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공급량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죠? 이 소리가 뭔 소린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수요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량이 점점 줄잖아요. 이렇게 2만원, 6만원, 10만원, 14만원 이렇게. 근데 공급곡선은 여기 80으로 고정되어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전부 다 옳은 편인데 3번이 틀렸죠. 주어진 자료만으로 볼 때 공급곡선은 완전 탄력적이 아니라 완전 비탄력적이라고요.
됐나요? 이런 거를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8번은, 자, 이건 8번은 탄력성에 대한 문제죠.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가파르고 완만하게 나왔다는 얘기는 탄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기억을 보시면은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A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한다.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A가 더 가파르죠, 지금. 더 가파를수록 어떻습니까? 더 가파를수록 공급이 감소할 때 더 많이 가격이 올라가죠. 가파를수록 가격 변화 클 거 아니에요. A를 따라 가격이 더 많이 오르잖아요. 맞나요? 다음에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B를 따라서는 양이 더 많이 변하는 거 아닌가요? 완만할수록 양이 더 많이 변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틀린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수량이 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량이? 수량이 좌우로 변하는 거고,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가격이 상하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가파를수록 가격이 더 많이 변해요, 적게 변해요? 가파를수록 가격은 많이 변하잖아. 지금 니은이 뭐예요? 기억이 뭐예요? 기억이.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A의 가격이 A 가격이 더 많이 증가하잖아요. 상승하잖아요. 근데 B의 니은은 뭐예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양을 묻잖아요. 양은 누가 더 많이 변해요? 양은 A보다는 B가 더 많이 변하죠. 완만한 놈이. 맞잖아요. 그죠? 다음에 필수제일수록 수요국은 B보다 A에 가깝다. 필수제가 더 비탄력적이에요? 사치제가 더 비탄력적이에요? 필수제가 더 비탄력적이죠. 이거는 늘 어느 정도의 재화는 수요를 해야 돼요. 필수제는. 근데 사치제는 수량 변화가 크단 말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A에 가까운 게 필수제고요. B에 가까운 게 사치제,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옳습니다. 근데 고려하는 기간이 장기일수록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이죠.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어요, 적게 할 수 있어요? 적게 하는 거예요. 기간이 길수록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량 변화가 크다는 게 뭐예요? 탄력적이죠. 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이다, 완만하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B에 가깝습니다. 리을이 틀렸죠. 기간이 길수록 B에 가깝다. 다음에 9번은 다음은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이거는 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느 경우에도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없죠. 이미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우수한 정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킬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키기 위해서는 시장보다도 더 우수한 정보를 가져가서 시장이 모르는 정보를 이용해서 뭐를 얻어야만 되는 거예요? 초과 이윤을 얻어야만 시장을 패배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시장을 패배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패배시킬 수 있다고 했으니까 1번이 바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장 가치가 과거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자료를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정상 이상의 수익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 이게 약성혈증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시장의 효율성 개념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뭐까지 있고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강성 효율적 시장, 모든 것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의 경우는 다음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경기 변동의 경우 순환적 변동 외에도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다. 순환적 변동 말고도 무작위 변동, 계절 변동, 장기 변동 있죠. 다음에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으로 주택 경기가 하락한다면 이는 순환적 변동이 아니라 무작위 갑작스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은 그는 무작위 변동입니다.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특수부문들의 가중평균치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부동산 경기 하면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런 부동산 경기, 건축 경기를 다 합한 거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부동산 경기 조절 정책이 일반 경기의 조절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 정부들이 부동산 경기 살리려고 막 무진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막 LTV 규제를 한 해 만에, DTI 규제를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 때문에 부동산 경기를 살리면 그것이 시동을 걸어서 일반 경기도
잘 굴러가지 않을까 이런 희망으로 그렇게 그런 기대를 갖고 부동산 경기를 주물럭주물럭 한 거예요. 그럴 때는 부동산 경기가 앞서 나갈 수도 있어요. 일반 경기를 끌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5번이 틀린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를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틀린 거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 왜? 경기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실물 생산을 봐야 된다고요. 실물 생산의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경기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1월 달에 최근 10년 동안인가 7, 8년 동안 1월 달 거래 건수로는 가장 많다 그랬죠. 그걸 잘 봐야 돼요. 거래 건수는 많은데 그때 과연 건설업체가 착공 들어간다거나 이런 실질적으로 이 물량을 더 생산하는 작업이 들어갔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 물량이 들어가진 않은데 그냥 기존의 멀로만 기존 주택을 그냥 손바뀜하는 식으로 이렇게 거래가 증가하는 것은 결코 경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경기가 좋은 거 아니에요. 경기가 좋으려면 반드시 뭐가 증가해야 된다고요? 실물 생산이 증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재고로 쌓여도 안 돼. 그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분양이 돼야 돼요. 근데 요즘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상황이. 지금 최근에 청약 광풍이 분다 그러죠, 또. 청약 열풍이 분다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또 다르다고요. 이런 청약, 요즘 사람들이 더 많이 사고 지금 분양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양되고 바로 착공 들어가잖아요. 이러면은 이거는 진짜로 경기가 좋다라고 봐야 돼요. 실물 경기가. 됐나요? 다음에 그래서 5번 정답이고요. 다음에 11번은 정부의 공적 개입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외공불비를 알면 사실 쉽게 알 수 있죠.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2번이 정답이잖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외공불비 있잖아요. 그 비대칭 정보 또는 뭐라고도 해요. 불완전 정보라고도 하죠. 불완전하면 정보가 불완전하면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자원 배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예를 들었었습니까? 그 부동산 거래 실거래 신고하는 거 있죠. 부동산 거래 실거래 신고하는 것도 그게 자원 배분 그 정보의 비대칭 또는 불완전 정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돌려놓은 조치가 됐어요. 그게 법적으로. 그게 언제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달성되는 거고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1번에 독점 가점, 이걸로 인한 시장 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고요. 다음에 3번은 시장 실패란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자원 배분을 시장에 맡겼을 때 상품이 적정량보다 과소 생산 또는 과다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다라고 되는 거고요. 다음에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죠. 이게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뭐고요? 경제적 기능이고 하나는 정치적 기능 이렇게. 정치적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개입하는 것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죠. 사회적 목표. 요거는 뭐를 하기 위해서? 시장 실패 수정.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걸 사회적 목표를 말씀을 드릴 때 주로 형평성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주로라는 말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반드시 형평성은 아니기 때문에요. 경우에 따라 효율성이나 기타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에 두 번째 줄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사회적 목표는 형평성 또는 효율성이나 기타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11번에 5번 지문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5번 지문은 정부 실패를 나타내는 개념이죠. 정부 실패.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12번은 이거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거는 어렵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직접 개입에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수량 통제만 나왔어요. 가격 통제도 있습니다. 직접 개입에. 수량 통제로서 이게 토지은행제도 공영개발, 택지 공영개발 하는 거 있죠.
매수 수용 방식 있잖아요. 매수 수용 방식. 이런 건 다 뭐예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런 것들은 정부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도 이건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이런 것도 직접적 개입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출제는 안 됐지만 간접적 개입하면은 간접 개입하면 각종 보조, 지원, 과세, 세금 매기고 또 부담금 매기고 이런 것들은 간접적 개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시장에 맡기는 거죠. 수요 공급은 시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임대료 보조는 간접 개입에 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에 13번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대한 담사 명정 틀린 것은 13번은 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누가 공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장이 하잖아요. 국장이.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고. 이런 거는. 주체는 국장이 하고요. 그다음에 효력은 뭐라 그랬습니까? 효력. 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요. 이걸 제가 줄여서 그냥 공적기관이라 그랬어요. 공적기관이나 또는 간평업자들이 뭐를 할 때 토지가격 산정할 때 사용한다고요. 토지가격 산정할 때 지가 자체를 산정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개별 공시지가는 언제 사용한다고요? 일단 주체는 누가 하고요? 시군구장이 하고요. 이거는 토지가격 자체잖아요. 얘는 그 토지에 대해서 부과되는 부담금이나 사용료나 세금이나 이런 일종의 과실 개념이에요. 과실 개념. 이건 원본 개념이고 토지 자체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 거기에 대해서 부과되는 과실 개념이에요. 이런 걸 산정할 때는 뭐를 이용하고? 개별 공시지가요. 다만 수용 보상금을 산정할 때는 무조건 뭐로 가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로 가야 돼요. 수용 보상금 할 때는. 뭐든지 간에. 요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1번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 산정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여기 지금 1번, 2번이 요거죠 지금. 1번, 2번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니까 수업 들을 때 이런 표현들이 문장으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키워드만 수업할 때는 키워드만 적어드린다면 키워드만 그거를 연결시켜서 체크를 하시면 된다고요. 자, 근데 3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평가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로 가야 된다고. 됐어요? 그래서 3번 틀린 거예요. 다음에 4번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을 현재 관할 구역 안에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맞죠? 시공장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해야 되고요.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공시해야 되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렇게 문제들이죠. 매주 드린 거 있죠. 또 여성 문제집도 있죠. 기본세입 문제집 있죠. 문제가 철철 넘칩니다. 철철 넘쳐. 그것만 해요. 그 다 안 해도 돼. 다 안 해도 앞으로 또 뭐 백선도 하죠. 마무리 정리도 하죠. 충분합니다. 한 300, 400문제? 400문제면요. 전범위에서. 그럼 웬만한 거는 다 다룹니다. 웬만한 거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기본서에 기출문제. 그 기출문제는 아마 전국에 그거보다 해설이 잘 되어 있는 거 없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출문제 해설이 그거보다 자세히 되어 있는 거 있는가? 기출문제 집보다 더 잘 되어 있어요. 기본서에 있는 게. 그만큼 해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거면은 더 이상의 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차고도 넘칩니다. 충분해요. 남은 기간 동안 다른 것 볼 필요 없이 지금까지 갖고 계시는 여러분들 자료에서 틀린 것들 점검해서 그거 앞으로 틀리지 않도록 하면 그 합격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14번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